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한화학산업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40살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현재 다양한 용도와 원료로 쓰이는 화학 안료, 염료, 접착제, 잉크 등을 제조하는 화학 공장에서 수출 수입 담당 부서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됐던 7살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사연입니다. 미아, 고아, 앵벌이 생활, 치킨 가게 사장, 택시기사,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가족을 기적처럼 운명처럼 만나게 된 사연까지. 돌이켜보니 참 많고 많은 이유들을 겪었네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억이 없다시피 한 어린 시절이었지만 막내였던 제가 평범한 부모님, 작은 누나와 큰 누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만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듬고 또 더듬어야만 만져볼 수 있는 기억이지만 그 기억 속에는 저의 부모님, 누이들, 저까지 모두 한가득 웃음만을 품고 있답니다. 2022년인 지금도 종종 미아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하지만 뉴스에 나올 만큼 웬만한 큰 범죄 사건이 아니면 대부분의 미아사건 사고가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미아가 됐을 당시와 다르게 현재 대한민국의 치안 질서는 세계에서 손을 꼽을 만큼 내로라 할 만큼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미아가 됐던 5살의 당시 기억은 이렇습니다. 앞을 잘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짙은 안개처럼 제 기억 역시 흐릿하고 불분명한 것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저를 장군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 저더러 장군이라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대신 가족, 사람들이 제게 장군이라 불렀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시장이 가시면 꼭 들리시던 난전할머니 야채가게, 그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어머니 친구분, 저희 집 밥상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올라오던 김과 그 김을 팔았던 이름 모를 김 가게까지.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방문한 날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어머니는 난전 할머니 가게에 가장 먼저 들려 저를 옆에 세워두고 잔을 부셨습니다. 그날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대보름이나 추석, 설날 전이었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아가 됐던 그날 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떡지, 과일 가게, 생선 가게와 정육점, 전집까지 이 가게 저 가게 할 것 없이 정말 바빴던 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가게에서 무마지 특별 할인이라 적어둔 중일을 수어장 본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미아가 된 그날 어머니께서 어떤 이유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장군이 저기 저 오른쪽 무퉁이 돌면 나오는 엄마 소분식 있지? 왜 엄마 친구가 하는 떡볶이 가게에 엄마가 돈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장군이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엄마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오늘 집에 이것저것 사갈 게 너무 많아서 그래. 분식집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있어? 알았지? 네 하고 띠뜻 기뻐하며 대답한 저는 어머니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장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군이 왔구나. 근데 엄마는 혼자 온 거야? 아니요. 우리 엄마는 저기 할머니 난전에 계세요. 엄마가 살 게 많대요. 엄마 오실 동안 여기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방껏 먹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줌마, 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죠? 그럼. 그래, 뭐부터 먹을래? 떡볶이랑 순대부터 좀 내줄까? 저는 어머니 친구분께서 내주신 떡볶이, 순대 1인분,
김말이 오징어 튀김을 숨도 안 쉬고 와구와구 먹어댔습니다. 마침 점심 먹을 시간이었던 저는 어머니께서 식사를 하시든 말든 난전에서 장보고 계실 어머니를 잊은 채 맛있는 떡볶이 먹기에만 급급해 있었죠. 음식들을 다 먹으니 무척이나 배가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 1인분씩이었지? 저의 어머니와 더없이 사이좋게 지내시던 그분은 어른이 먹어도 남을 만큼 많이 음식을 주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이었는지 한참 긴 시간을 들여 음식을 다 먹었는데도 어머니가 분식집에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이지? 네 엄마 왜 이렇게 안 올까? 벌써 40분이나 지났는데.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어머니 친구 말씀에 대답도 하는 채 하며 입술만 가볍게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와 말이 끊기고 후 분식집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그저 앉아있기만 하던 저는 분식집 밖을 내다보며 어머니가 지나가시지 않을까 물끄러미 바깥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말씀도 드리지 않고 불편한 마음에 창밖으로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를 따라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따라 나선 그 여자는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장을 한참 돌고 돌아 처음 어머니와 함께던 난전 할머니 가게에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우리 엄마가 다 분식집에 안 데리러 왔어요. 엄마가 분명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아이고, 아직 대미가 너 찾으러 안 갔든? 어이구, 너 혼자 서구애미 분식집 보내놓고. 이 할매랑 잠깐 이야기했다. 딴 거 살 거 있다고 다시 장 보러 갔는데, 진짜 네 애미가 너 찾으러 안 간 게야? 네, 안 오셨어요. 저 떡볶이 순대 튀김 왕창 다 먹고, TV 보면서 우리 엄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 진짜 어디 가신지 몰라요, 할머니? 맞다. 장구라, 저기 오른쪽 길을 쭉 올라가다 보면, 네 엄마가 자주 가는 김 파는 가게 하나 있다. 부부김집이라고. 네 엄마 지금 거기 있겠다? 저런, 정신머리 없는 옆에 내 같으니, 너 분식집 보내둔 거 새까맣게 까먹고, 그 김 파는 데 갔는가 보다. 이 할미가 알려준 대로 저쪽으로 쭉만 걸어가봐. 부부김집이라고. 킹타게 나올 거니까. 어때? 할머니 감사합니다. 5분도 안 걸어 부부김집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부김집에서 일하시는 저의 어머니 벌좀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 아직 안 오셨는데? 어머, 너희 엄마도 참. 잠깐 여기 앉아 있어봐. 아마 네 엄마 지금 정육점에서 고기 사고 계실 거야. 우리 집 오기 전에 꼭 들러 장 보는 데가 그 정육점이거든. 장구라, 아줌마가 정육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알았지? 저는 그때 부부김집 아주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과 당장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에 부부김집 아주머니께 괜찮다고 인사드린 뒤 저 혼자 정육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 그래도 정육점 이름은 알고 가야지. 김집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린 저는 발걸음만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막내라 어리건이 많고 엄살이 많았던 저는 울고불고 시장 바닥을 한참 헤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저를 아른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법한 일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울며 불며 시장 반대편으로 다시 빠져나오기까지, 그리고 거기부터 다시 한번 반대편 시장 입구까지 빠져나올 때까지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에 앉아 1시간쯤 울고 있었을까요? 자리에 앉아 울고만 있는데 개나 닭을 넣어 다니는 좌창이 달린 오토바이를 탄 어떤 낯선 아저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야, 또 여기서 뭐더냐? 아저씨가 시장 안에서부터 너 옆만 봤는데 뭐 돈다고 여기 혼자 울고 있냐? 저 엄마 잃어버려서요. 엄마야. 어머, 또 이름이 뭐냐? 장군이. 이 장군. 누워 그 집 아들내미 장군이구마. 쌀게 아저씨 오토바이 뒤에 타야 아저씨가 누구 집에 데려다 줄라니까. 진짜요, 아저씨?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 알아요? 아따, 말하면 뭐더냐, 얼른 다야. 아저씨만 품게. 단지 어머니를 만나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그 낯선 아저씨에게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고 저는 그만 그 아저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탄 저는 한 10번쯤 달렸을까. 눈과 밤만 익고 인적 드문 곳에 도착하게 됐지요. 그곳에 차를 내려준 낯선 아저씨는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아저씨와 어떤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낯선 아저씨는 제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아, 저기 서 있는 아저씨 보이냐? 저 아저씨가 누가 아버지 친구인데 누가 엄마 지금 전주에 있는 병원에 있단다. 시장 보다가 누가 아버지 쓰러지셨다는 연락받고 또 놔두고 전주병원에 간 거란 게. 아저씨는 바빠서 시장 다시 돌아와야 된 게 저 아저씨 따라서 버스 타고 전주병원으로 가봐야. 알겠냐? 낯선 아저씨의 말이 끝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아저씨를 따라 제가 도착한 곳은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군산 근처 어딘가 배를 띄우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탄 저는 다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진짜 전주 가는 거 맞아요? 아저씨 말해주세요. 지금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만나러 가는 거예요? 대답이 없던 그 아저씨는 배가 육지에 완전히 닿자 그제야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 잠깐만 있으면 너희 어머니 친구분 올 거다. 그 아줌마 따라가면 돼. 가면 거기 네 엄마 있을 테니까. 그 아저씨 말대로 5분 뒤에 저희 어머니 친구라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를 보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든 그렇지 않든 낯선 아저씨, 나이든 아저씨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았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무작정 여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를 따라 도착한 곳은 초가집 한 채가 당장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산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 말고 여자의 하나, 남자의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를 그 집까지 데려온 여자 말고 인상 험하게 한 남자 한 명이 더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 늦은 뒤였습니다. 한 3일이었던가 험상궂게 생긴 남자와 젊은 여자는 제 나이 또래 아이 2명과 저를 한 방에 불어넣고 밥 먹을 때, TV 볼 때, 집 밖에 있는 화장실 갈 때 일거수일투족 모두 감시했습니다. 저희가 도망치지는 않을까 했던 겁니다. 다시 3일쯤 지나 점심시간 무렵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회색 풍구차 한 대가 집 앞에 차를 댔습니다. 풍구차가 차를 대자마자 집에 있던 저희 3명은 험상궂게 생긴 남자의 말을 따라 풍구차에 급히 올라탔습니다. 다 뒤지고 싶어. 빨리 안 타? 아주 이런 젠장 입 안 다물어. 타라고. 풍구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저희 3명이 도착한 곳이 용산이었는지 아니면 영등포였는지는 지금도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용산, 영등포 그 근처였다는 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앵벌이를 하면 가끔 앵벌이 대장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두세 달에 한 번 앵벌이 하던 저희를 차에 태워 한강이나 63 빌딩 남산 근처에 있는 식당에 데려가 돼지갈비나 돈가스 같은 거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7살 때 제가 앵벌이 생활에서 도망쳐 나와 제 스스로 찾아간 동사무소가 노량진에 있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동사무소 담당자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담당자와 경찰서에 함께 방문해 제 가족을 찾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오랜 노력 끝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가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7살이 되자 제가 태어난 곳, 자란 곳은 물론 부모님과 누님들 이름조차 이미 기억에서 모두 지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는 사람들이 저를 이름 대신 장건이라 부른 일 하나뿐이었습니다. 또 희미하게나마 6살 당시 어머니와 시장에 처음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어른들과 며칠 지내고 회색 봉고차에 실려 서울에 왔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단전 분식집 모두 기억해낼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 가족 이름조차 모르고 있던 제가 반옥이 할머니, 어머니 친구분인 서구 어머니와 그분께서 운영하시던 분식집 이름 부부김집을 기억해낼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장군이라 불리던 제 이름이 김종명이었는지 이길수였는지 강영우였는지 상윤호였는지 그런 건 누구지 알려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번잡한 과정을 거쳐 김길수라는 이름으로 부유관에 입소하게 된 저는 그렇게 4년을 부유관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20살 때가 되어 마침내 독립하게 됐고요. 독립한 저는 앵벌이 부유관 생활을 하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돈이었습니다. 돈. 저걸로 돈이 있으면 한테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고 싶은 곳에서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부유관에서 저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이후 짧게 사회생활을 했지만 얼마 안 가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구월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조롱했고 찬다했고 심지어 학대하다시피 저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정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열시를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 잠깐 며칠은 군에 있다 해 마음이라도 편히 먹고 지낼 것이냐 말입니다. 저는 며칠 고민 끝에 결국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결심했습니다. 일반 육군 군입대가 아니라 육군 하사 시험을 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6개월 정도 육군 하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육군 하사로 군에 입대하게 됐고 여러 훈련과 시간을 거쳐 결국 육군 하사로 임관하게 됐습니다. 순조로운 군생활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앵벌이 생활, 부유관 생활, 고된 사회생활을 하며 제가 가장 먼저 배우고 또 빠르게 배운 건 바릿바릿 눈치 그뿐이었으니까요. 또 그나마 일이라도 잘해야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터득한 저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사 생활은 제게 천직이었던 셈이죠. 육군 하사로 인관에 중사를 거쳐 상사가 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군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 돈이면 사회에 나가서 치킨집 하나는 무리 없이 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더 군에서 복무했고 복무 11년째가 되던 해 육군 상사로 전역해 사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 마침 치킨, 특히 신메뉴, 간장치킨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웬만큼 돈이 있는 사람, 그보다 더 넉넉하게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간장치킨 프랜차이즈에 찾아가 창업을 하던 때였죠.
창업하기에 맞게 적당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후에 4-5 테이블을 두고 배달 장사를 했고, 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10 테이블, 많게는 20 테이블 가까운 큰 매장을 차려 빛과 번쩍한 치킨집을 내던 때였습니다. 군에서 전역하기 전에 저 역시 그 치킨집을 차리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그 치킨집 창업 비용에 가깝도록 돈도 꽤 모아둔 저였습니다. 하지만 잠적 사회에 나와 그 치킨집을 차리려고 보니 제가 모아두고 있던 돈으로는 작은 매장 하나 갖지 못할 거란 처지란 걸 알게 됐습니다. 직접 그 치킨 브랜드 본사에 방문해 해업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창업 비용 이외에 추가로 들어갈 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그 치킨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그 신메뉴 간장치킨과 땡초치킨 같은 사업 아이템을 무방에 장사하는 한 프랜차이즈를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그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제시하는 창업 비용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홍보, 메뉴 레시피 교육, 서비스 교육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보증금을 내고 한 3-4달 가게 월세를 내고도 얼마 돈이 남았었죠. 결국 그렇게 저는 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 장사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개업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개업하고 3개월 장사하면서 이제 제 인생 역전은 시간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비로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3개월, 그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가게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명 치킨 업체를 모방했던 그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가 전국 방방곡곡의 사업은 사업대로 벌여놓고 창업 비용은 비용대로 챙기고 본사를 정리해 업체 관계자들 모두가 함께 잠적해버린 사건이 터진 겁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대주던 닭 양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잘한 안주조차 받을 상황이 못되자 전국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대리점 사장들 모두가 단단히 열이 우를 대로 우르게 됐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가게였어도 본사로부터 재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없으니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거였죠. 개업 후감만 받고 급격하게 매출이 준 가게 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이 생 난리가 났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장사했던 가게 근처 수원에 있는 프랜차이즈 대리점 사장님들이 모두 모여 저를 다 찾아왔을까요? 함께 그 잠적해버린 그 인간들 고소해버리자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 사장들 말을 거절했습니다. 치킨과 안주 만드는 레시피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지언정 재료들을 직접 시장에서 가져다 쓰기로 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됐다면 두 눈에 신줄을 켜보서라도 달라들었을 테지만 계속해서 줄어들던 매출은 이제 적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유명 치킨 업체 맛을 내는 치킨이었지만 사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지릴 맛이었습니다. 오리지널과 이미테이션, 그 차이였던 겁니다. 맛있다. 몇 번 가게에 와서 치킨을 먹다가도 몇 번 다 와서 치킨을 먹다 보면 그 가짜 짜가 치킨 맛에 질리고 말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2달 정도 더 발버둥 쳤을까요? 결국 가게에 대던 주류값, 다달이 나가는 월세와 재료비, 그나마 한 명 있던 직원에게 월급조차 줄 수 없게 돼서야 저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만 4천, 보증금 1,000만원 주고 들어간 가게를 고작 권리금 1,500만원까지 깎아받고야 가게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온 저는 신용불량자 신세는 아니었지만 허송세월함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마치 내 통장에 들어있던 돈마저 가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에 웃젓는다는 그 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배고픈 사람 입이라는 말, 그 말들 모두 정말 사실이더군요.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게 돼 저는 결국 타고 다니던 차를 담보로 테이블업체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역시 하루하루 시간 낭비하며 조금씩 따먹기 시작했고요. 군대에서 성실하게 군복무한 시간을 빼면 미아쿠와 앵벌이 부유권 생활, 4개월간 프랜차이즈 사업같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숨만 붙어 있다고 계속 이따위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계속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이를 구하기 위해 몇 군데 면접을 보러 다닌 어느 날, 어느 미용실 앞을 지나다 저는 그만 구꾸라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행인들에게 일찍 발견돼 병원으로 이동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저는 왼쪽 얼굴과 귀까지 마비된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탓에 하반신 전신마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정확한 진단명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뇌졸중이었습니다. 대출비, 병원비, 마비된 왼쪽 얼굴,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다행히 과거 군복무할 때 성실히 열심히 생활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삶을 살아보자 다짐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왼쪽 얼굴이 마비되어 지내야 하는 저였지만, 저는 육군상사로 전역한 이력과 30살 중간에 비교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일들 중 먼저 택시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택시기사 일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직업 하나를 선택해 배우고 상전하고 인생을 바치는 것보다 다시 한번 묵돈을 모아 개인 사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택시기사 일은 제 계획과 다르게 그만한 벌이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번 돈을 회사에 매일매일 가져다 주던 산학금, 소홀하지 않은 벌이, 열악한 근무 조건 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회사에서 택시를 몰고 나온 날이었습니다. 노원에서 한 30대 초반 돼 보이는 젊은 남자를 태웠는데, 글쎄 이 남자는 택시에 타자마자 되게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어딘가에 다급하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예, 애 먼저 수술시켜. 사인하고 수술실로 보내. 아는 선배한테 부탁해서 수술비 1,000만 원이랑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지낼 돈 더 구했으니까 안심하고 지금 당장 애부터 수술시켜. 나 여기 수락산역 앞이야. 바로 갈게. 그 젊은 남자가 말한 병원은 수락산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한 대학병원이었죠. 차가 좀 막혀 15분 정도 차를 몰았을까. 마침내 병원 앞에 그 손님을 내려줬고 저는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뭔가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으로 다시 택시를 몰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다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도로에서 30분쯤 시간을 허비하고 중년 여성 한 분을 태우게 됐습니다. 그분 가실 곳이 꽤 거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되니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택시를 몰고 있는데 차를 몬 지 한 3분이나 지났을까. 그 손님은 제게 황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어쩐 일이야? 기사님, 저기 뒷좌석에 돈가방 있어요. 에? 이게 뭐야? 돈 1,000만 원 되겠다. 어머나 세상에. 요즘 누가 현찰을 돈가방에 넣고 다닌대. 이거 어떡해요, 기사님? 무슨 소리인가 잠시 갓길을 차르던 저는 뒤로 몸을 돌려 그 여성분이 손에 들려있는 가방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가방 지퍼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현금 다발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여자 말대로 가방에 든 돈은 돈 1,000만 원 정도 돼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어떡할까요? 그 돈 당장 주인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갈까요? 아니면 손님 목적지 내려드리고 저 혼자 경찰서 갈까요? 몰라.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저 기사님 믿어도 돼요? 저도 지금 무지 급해요.
우리 애 캠프 끝나고 나와서 혼자 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저 빨리 가야 되니까 저 먼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세요. 아저씨 믿을 테니까 아저씨가 혼자 경찰서에 가서 이 돈 꼭 주인 찾아줘요. 알겠죠? 손님과 이야기를 마친 저는 한 20분 더 달려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들고 근처 경찰서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거 그거 참 간사하더군요. 아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수술비랑 병원비로 쓸 그 돈을 그 젊은 남자에게 찾아줘야겠다는 처음 생각과 다르게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수술비, 병원비, 1,000만 원. 아니 저거 좋기 2,000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 대출빚, 아직 다 못 갚은 병원비. 이제 혀까지 마비가 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는데 게다가 또 집세, 생활비. 이 돈 갖고 한 1년만 더 고생하면 금방 가게 하나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우락가락하기 시작한 저는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 어느 한적한 공원 앞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빠져나와 담배 한 개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에 잠겼죠. 2,000만 원, 아이 수술비와 병원비, 담배 한 대를 다 태우고 나서 마침내 저는 그 돈을 젊은 남자에게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 부유한 생활, 30년 넘게 혼자 지내며 늘 그리워하기만 했던 가족. 하지만 어떻게 해도 만날 수 없던 가족. 그 생각을 하니 그 돈은 마땅히 그 젊은 남자의 아내, 그 사람들이 딸아이에게 돌아가야 할 게 분명해지더군요.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택시에 올라타 남자가 내렸던 병원으로 다시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 직접 병원에 들어가 얼굴 한번 본 남자를 찾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 딸아이 이름도 몰랐고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병원 근처에 있는 파출소를 향했습니다. 파출소로 향해 아까 그 젊은 남자의 인상착의, 개인 사정, 젊은 남자가 아내와 통화했던 말들을 한순경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수술비랑 앞으로 한 달 정도 입원할 수 있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한 32살? 그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보다 2~3살 오래 보이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애가 다녀? 이경이요? 그런 걸 알고 있다고 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정도 정보면 병원도 정확히 알고 있고 저희가 금방 이 돈 주인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주민등록번호랑 거주지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웬 주민등록번호요? 주소요? 네, 별거 아니에요. 혹시 이 돈 주인분께 돌려드리면 주인분께서 선생님께 연락드릴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요. 그리고 이 절차는 돈이 얼마나 됐든 주울 사람이 누구든 거 밟아야 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세요. 저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순경에게 말하고 파출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기 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잘했다. 또 잘됐다. 젊은 사람 같던데 꼭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유유히 병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이틀의 휴일을 지나 다시 일하기 위해 회사에서 택시를 몰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수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네, 여기 노원파출소 순경 이길자입니다. 며칠 전에 돈가방 들고 저희 파출소 오셨잖아요. 그 돈 주인분께 잘 인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돈 돌려받으신 분께서 그 김기수 씨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또 저희 파출소랑 노원구청이랑 연계해서 김기수 씨한테 모범상 드릴 일로 상의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모범상이요? 에이,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때 제가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젊은 남자분, 그 아이 수술은 잘 됐답니까? 네, 그 이유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그분께서 김기수 씨 찾아뵙길 원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 CONTV라는 방송국에서 한 기자한테 파출소로 연락이 왔었어요. 기수십에 그 모범시민이라는 주자로 인터뷰 한번 하고 싶다고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 비용도 준다고 하던데요. 여하튼 여러모로 파출소 한번 다시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잃어버렸던 분 뵙는 일도 그렇고 기자 인터뷰나 모범상으로 산행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 사례비라도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가야 되는 겁니까? 김기수 씨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오시고 싶지 않으시면 안 오셔도 돼요. 다만 그 수술한 아이 아빠가 김기수 씨고 꼭 만나고 싶다고 사정사정을 했었거든요. 사례비니 모범상이니 그런 건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파출소 방문하셔서 아이 아빠뿐만은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저희 파출소 사람들한테 매달려 사정사정하던 아이 아빠였거든요. 김기수 씨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요? 김기수 씨 때문에 자기가족 살았다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방문하면 되는 거죠? 오늘이 13일이니까 내일 모레 15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후 4시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찾아뵐게요. 저는 이틀이 지나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니 얼마 전에 봤던 그 아이 아빠가 저보다 일찍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기수 기사님 맞죠? 김기수 기사님. 네 하고 제가 올레벌레 대답하자 아이 아빠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몇 번씩이나 고개를 떨어뜨렸다 들었다 하며 눈물을 흘리며 튀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의 지금 세상이 없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몇 수십 번 수백 수천만 말해도 이 마음 다 묻어날 겁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아빠 말을 듣고 있자니 저 역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제 마음을 알아준 사실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한 가지 더 제가 만약 큰 부침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제 나이 또래 지금 돼 보이는 저 남자가 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토끼 같은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미치자 무릎 꿇고 있는 아이 아빠 모습이 어쩌면 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든 겁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이 아빠와 저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근처 카페에 들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아이가 병을 앓게 된 이유, 제가 찾아준 돈으로 처리한 수술비와 입원비, 또 얼마라도 제게 꼭 살해하고 싶다는 아이 아빠 말까지 밝게 웃으면서 저는 아이 아빠가 제게 줄 사례비는 앞으로 더 들 아이 병원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하지만 아이 아빠 역시 완강하게 버텼고 결국 잃어버린 돈의 몇 프로 180만 원의 사례비로 제게 주고 싶다는 아이 아빠였습니다. 금소남도 지나치면 실례라고 저는 아이 아빠에게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당장 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거라 말해주었죠. 그렇게 아이 아빠와 얘기를 마치고 카페를 나온 저는 다시 파출소를 향했습니다. 저녁 8시에 파출소에서 CONTV 방송국 기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파출소에서 8시 정각에 도착한 저는 미리 저를 기다리고 있던 방송국 기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기수 선생님 되시죠? CONTV 기획방송팀 김우주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어떤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네, 처음에는 그냥 노원구 모범시민 사례로 인터뷰할 계획이었습니다. 신문 두뇌 소식으로만 내보내려고 했어요. 저희 방송국 내부회에서 그렇게 결정됐었고요. 근데 저희 방송국 편집장이랑 여기 파출소 소장님이 선생님이 인터뷰한 거 신문에 싣는 대신 그냥 방송으로 내보내면 어떻겠냐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도 그쪽이 편하기도 하고, 또 김기수 선생님 선행, 지역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기도 해서요. 괜찮으실까요? 카메라 촬영 들어가는 거요. 부담스러우시고 도저히 못하시겠으면 인터뷰만 지나가셔도 됩니다, 선생님.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같이 빡빡하고 유라는 세상에 저희 선생님 같은 선행 사례가 방송을 좀 타야 이 엉망진창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전히 신문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 파급 효과라는 게 절대 방송을 따라올 수 없거든요. 방송은 좀... 모범 시민이니 선행사례이 말하면서 선생님께 좀 말씀드리기 거북한 얘기지만 선생님께서 인터뷰 대신 방송 촬영하시면 저희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돈도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고민 끝에 방송 촬영에 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자기가 오른손에서 내는 왼손이 무르게 하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했던 일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국 기자 말대로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퍽퍽하고 뻑뻑하고 또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더라도 기감이 되지 않더라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저희는 우시엔 TV 방송국으로 향했고 거기서 3시간 정도 방송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방송은 촬영한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방송됐습니다. 마침 월요일이 휴일이었는데 TV에 나온 제 자신의 모습, 주절주절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화딱해지더군요. 방송하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약간의 후회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이 좋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잘 살아온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지는 못했지만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어쩐지 제 자신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휴일이 끝나고 회사에 나가니 택시기사 동료들 대부분이 김씨 이번에 아주 대단한 일 했다며 모두들 한마디씩 거들어줬습니다. 회사 사람들 화답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택시를 모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9시경 스트레치한 손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일산으로 가던 중이었죠.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하자 저녁이 넘어 나이 지긋하게 드신 듯 한 남자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식이냐? 중식이? 우리 중식이 맞냐? 네, 죄송하지만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네요. 아니다 하니야. 중식이? 이중식? 맞지 우리 중식이? 어디냐? 어디야? 당장 있는 대로 가봐. 어디냐 중식아? 거참, 어르신, 제 이름은 김길수예요. 김길수. 죄송하지만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확인하셔서 다시 걸어보세요. 길수? 김길수? 7살 때 군산 재훈시장에서 엄마 손로 쫓고 하던 김길수. 서울에서 엠버리 생활하고 성미연 부부관에서 자라고 육군하사로 시작해 상사까지 군복무한 김길수. 당신 뭐야? 당신 누구야? 제가 언성을 높이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풀과해진 손님이 큼하고 어깨침을 했습니다. 애비야, 애비다 중씨가, 네 애비 이성훈. 너를 고아로 만든 천벌받아 마땅한 네 애비.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품 놔두고 부유군에서 살게 한 네 몹쓸 애비. 앵벌이 군생활 택시기사. 우리 잠그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중씨가. 말이 끊어지자 이번에는 전화기 너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느낌으로 시작한 울음은 숨쉬지 못할 정도의 울음이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는 통곡하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거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저는 장군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정말 제가 찾고 있던 아버지인 줄 알게 되면서
저도 똑같이 통곡하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참, 아저씨, 좀 조용히 좀 갑시다. 내가 집에 가려고 택시 탔지, 당신 우는 소리 들으려고 택시 탔어? 계속 울 거만 내려줘요. 안 그래도 술 취해서 숙에 앉아 그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손님에게 급히 말을 건넨 저는 전화기에 대고 역시 급하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손님 들고 일산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 한 시간 지나서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아버지. 시간 좀 많이 늦었지만, 잠깐만 주무시지 말고 계세요.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손님을 일산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손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한 편의점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려 아까 걸려온 전화번호,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세월을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전화 마지막에 다음날 점심시간에 군산으로 찾아가 뵙겠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식당에 찾아갔지만, 저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음에도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은 식당이었고, 제 아버지 뻘 되시는 어른들 역시 몇 번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이는 분과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신 한 5살, 저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자분 두 분이 음식도 주문하지 않은 채 제가 들어온 식당 입구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신 테이블로 걸음을 떼기 시작하니 그제야 아버지께서도 저를 분명하게 알아보셨던지 당신께서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뛰어오듯 걸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충씨가. 아버지는 산채로 저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자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던 여자분 두 분께서도 저희에게 다가오시더니 저와 아버지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는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충씨가, 누나야 누나, 유영이 누나. 충씨가 민영이 누나. 너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쭉쭉 물고 빨고 하고 살았는데, 아이고 충씨가.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인 사람들 눈치도 볼 새도 없이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고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의 시간을 산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조금씩 안정되었고 원래 아버지와 누이들이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가 함께 앉게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다시 민영이 누나, 저의 큰누님 되시는 분이 다시 눈물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준씨가. 엄마는 함께 오지 못했어. 엄마는 4년 전에 직장암으로 돌아가셨어. 당신 잘못 때문에 눈 못 감는다고. 준식이 나 잃어버린 거, 구하로 만든 거, 부모 누나들 품에서 떠나보낸 거, 억울해서 죽어서도 눈 못 감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몸부림치시던 게 어머니셨어. 그 누님의 말씀을 들은 저는 뚝뚝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님과 말을 주고받은 뒤 저희는 한참 더 함께 나누지 못한 세월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지나 일단 식사를 하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자는 작은 누님 말에 따랐습니다. 후식으로 식당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보고 긴가민가 했지 뭐냐. 군산에서 미아되고 구하던 게 어찌 너 하나뿐이었겠냐. 방송 끝나고 마음이 울적해서 몇 번이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쩐 일이었던지 네 왼쪽 입술 아래에 있는 흉터가 생각이 나더구나. 너 4살 때 왼쪽 입술 아래 낭족이 생겨서 외과 가서 수술한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큰 흉터여서 수술 마치고 나서 의사한테 내가 만말했던 기억이 나지 뭐냐. 그 조그만 여드름 같은 거 제거하는데 애 얼굴에 무저리 큰 흉터를 남겼냐면서 말이야. 그 생각이 나자마자
네 작은 누이한테 전화 걸어서 당장 방송에 나온 사람이 네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바로 그 다음날 네 작은 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중식이 5살 때 미아가 된 이중식. 내 아들 이중식이 확실하다고 연락이 온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고 식탁에서 나온 저희 가정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가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큰 눈입으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5살쯤 되어 곧잘 걷고 제법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을 하니까 애지중지 저를 아끼던 어머니는 평소에 잘 데리고 가지 않던 시장에 저를 데리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시장에 간 어머니는 먼저 시장에 있고 난 전 할머니께 채소와 나물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마침 추석 전이라 난전에서 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어머니는 물건 고르는 걸 그만두시고 난전과 멀지 않은 분식집에 저를 잠깐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잠시 맡겨진 분식집은 제 희미한 기억대로 어머니 친구분이 운영하고 계신 분식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 친구분께서 분식집에 손님이 많아 잠시 제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저는 그만 음식을 먹다 말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를 따라 분식집에 나선 것이 결국 제가 가족 곁을 30년 가까이 떠나 있게 한 이유가 됐습니다. 지금은 쓰레기 무단 투기, 방범용으로 서울이나 경기 지방 어디를 가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방이었던 군산은 더욱 그랬었죠. 그나마 군산에서 유일하게 몇 대 설치되어 있던 장소, 어느 전파사 앞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경찰이 말해줬다더군요. 물론 저는 CCTV 화면에 더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잃어버린 저의 부모님은 군산은 물론이고 전국을 돌며 제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제가 서울로 보내진 것인지 아버지도 누님들도 알 길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유괴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인신매매 범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저희 가족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고아가 된 이유를 듣던 중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몇 달 못 가 경찰들도 저를 찾는 일을 포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고아가 될 당시 당연히 저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계시던 이유 역시 알 수 없었고요. 다시 만난 아버지 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재 아버지께서는 전주에 있는 한 화학산업 회사 명예회장으로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은 무슨 일 하며 지내고 있나? 기쁨과 흥분이 가라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이번에는 한껏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네, 예전에는 치킨 가게를 했었고요, 아버지. 지금은 택시기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랬구나. 그래. 네가 나온 방송 보니 대학교에는 진학하자 하는 것 같더구나. 그래도 그런 건 아무렴 상관없다. 이제 이 아비도 나이들 만큼 들었고 너만 두테면야 이 아비 회사에서 네가 일을 좀 배웠으면 한다. 평양감사 더 싫으면 그만이란 말도 있고 또 쉽지만은 않을 거다. 네가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니까. 네, 아버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배우고 또 일해야 할 것들을 요목조목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무리 당신의 아들이라도 한 3년 현장 근로자로 일하기를 원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3년 동안 화학, 물리, 실용과학 등 이론 역시 함께 공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현장 근로자로 3년을 일했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아버지가 명예회장으로 계신 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10년 차. 저는 현재 화학상품 수출과 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차장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만난 가족이라는 기적이 제게 준 축복이었을까요? 저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뇌졸중 때문에 겪었던 후유증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일이 굳었음에도 뇌졸중 후유증이 사라진 건 늘 함께할 거라는, 내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2022년 이제 70살이 되신 아버지는 명예회장직을 내려놓으시고 등산, 자전거 타기, 헬스 등등 여러 운동과 여가 활동하며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영민한 머리와 훌륭한 인품을 배다 닮은 큰 누이는 경영 수업을 마치고 아버지 회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 누이는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해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고요. 신문이나 뉴스,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종종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미리하고 의로운 분들이 자신의 선행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은 늘 한결같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몇 년 전 어느 아이의 아빠가 잃어버린 돈, 병원비를 제가 찾아줬을 때 저 역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제 스스로 몹시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서둘러 여러 빚을 탕감하고 당장 가게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머리에 드는 유혹이 있었긴 했지만요. 만약 제가 그때 아이 아빠가 잃어버린 돈을 제 마음대로 취하고 또 써버렸다면 지금 그 아이와 아이 아빠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할 때 아내에게 전화를 다급하게 걸었던 아이 아빠. 오늘도 저는 제가 그 돈을 오만데 쓰지 않고 곧장 돌려줄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해준 아이 아빠의 간절함과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이 아빠는 제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내주고 또 길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분에게 행한 작고 사소한 일이 결국 제게 행운과 행복이 돼 돌아왔으니 그야말로 저는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조용필 가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먼저 올립니다. 소중한 것, 그것이 소중한 사람이든 사람이든 늘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늘 안전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